이런 말이 안 되는 뭐 거래소를 하려면 사람들이 일단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갖고 있기는 그냥 이 존재를 아는 사람도 한 10손가락에 꼽을 정도니까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안 됐다 뭐 뜻은 좋은데 열심히 해봐라 뭐 이런 것들이었죠. 뭐 사람들은 이게 뭐 범죄에 사용되고 이런 것도 잘 모르니 그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말이 안 되는 뭐 거래소를 하려면 사람들이 일단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갖고 있기는 그냥 이 존재를 아는 사람도 뭐 한 10손가락에 꼽을 정도니까 사람들이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뭐 이제 안 됐다 뭐 이런 반응이거나 뭐 그래 뭐 뜻은 좋은데 열심히 해봐라 뭐 이런 것들이었죠. 뭐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이해 못할 바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더 잘 알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뭐 구글처럼 돈비 이블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좀 정직한 기업 또 뭐 유영석씨나 저나 굉장히 뭐 약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소셜 벤처 이런 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색채를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비트코인 거래소지만 지금 뭐 이렇게 막 또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가 나중에 블록체인이 아무리 좋은 거도 이 서비스 자체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 번째, 네 번째 팀원들이 결합했을 때도 그런 얘기부터 먼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아시는 분들은 좀 인정하시는 것 같지만 코빗이 뭐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서 막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좀 정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배경이 이제 그런 데서부터 이제 저는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 어떻게 시작하게 처음부터 가상 계좌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말하는 린 스타트업. 그러니까 되게 작게 시작하고 그냥 가볍게 시작하고 이런 데서는 페이크 오토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고객한테는 이제 자동인 것처럼 하는데 그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니까 뒤에서는 수동으로 하는 건데 예컨대 뭐 제 전화기가 뭐 고객센터 일로 연결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처음엔 가상 계좌가 아니라 그냥 법인 계좌, 요즘에 말하는 벌집 계좌라는 법인 계좌로 받아서 그거를 제가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엑셀로 변환을 해서 사람들한테 집어넣어주는. 기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쓸 것 같고 그다음에 해외에 돈을 보내야 되는 그 중에 제일 맞아떨어진 이용자 그룹이 이제 주한 그 외국인, 미국인 영어 강사들 이런 양반들이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근데 이런 분들이 쓸 것 같다는 예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쓸 것 같은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국 최초의 비트코인 미트업 같은 것들을 또 이제 열고 근데 이제 거기가 인프라가 좋잖아요. 디캠프나고 주변이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저희가 스스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미트업 같은 걸 몇 번 열었어요. 처음에는 뭐 한 10명, 뭐 20명 이렇게 하더니 2013년 말에는 디캠프 6층의 행사장을 거의 가득 메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마감도 시키고 막 그 정도로 거의 뭐 하루에 한두 건일 때도 있었고 뭐 그러다가 뭐 여름 넘어가면서 막 10건, 100건 이렇게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크게 될 것 같다는 거는 원래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크게 될 것 같다와 사람들이 이것들을 정말 왜냐면 장벽이 있잖아요. 여기도 허들이 있어서 이제 뭐 은행에 돈도 집어넣어야 되고 어카운트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까지 뭔가 실질적인 이제 매력이라든지 호기심 내지는 실질적인 동기 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찾아왔죠. 생각보다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예컨대 뭐 정부, 뭐 사이버 수사대나 이런 데서도 막 찾아왔었는데 그 분들보다 먼저 찾아왔던 게 뭐 부산의 다단계 조직 이런 분들이 먼저 찾아오셨고 역시 그런 분들은 훨씬 우리 속된 말로 냄새를 빨리 맡는다고나 할까요? 되게 부지런하시고 그래서 와서 어떤 걸 요구하나요? 저희 자신들이 이제 수당을 그걸로 지급할 거고 사람들이 그거를 바꿔야 되니까 자기들 전용 거래소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수익을 나누자라는 좀 꽤나 달콤한 초창기 기업한테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경찰이 그다음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게
암 시장에서 이런 거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기술을 뭐 문의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사실 기업 규모는 굉장히 작은데 처음부터도 굉장히 많은 이제 대외적인 이제 응대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전체를 교육시키는 거, 뭐 2013년 10월부터 해갖고 뭐 한국은행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주요 정부 기관들을 교육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은행의 가상계좌라든지 이런 거래를 위해서 은행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게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렇지 막 극적으로 어려웠던 것들은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그렇게 꾸준함과 약간 인내심을 요하는 게 더 많지. 예. 극적으로 어려운 건 막 겉에서 보기 이 시장이 막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결국 이 시장도 꾸준함과 인내심과 이런 것들을 저는 요구하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사실 이거랑은 잘 안 맞는 사람 같아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투기를 부추기는데도 자질이 별로 없고, 예.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유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되게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진취적인 사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진취적이어서 막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벌여왔는데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거나 막 사람들 막 결과가 어떻게 됐든 일단 우리 숫자를 막 수치를 높여야 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업계도 다행이고 저희한테도 다행이었던 게 초창기부터 이제 지금까지 올 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안 나는 게 중요했는데 저희가 이제 신중한 성격이 맞았던 거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오히려 그러니까 기술의 역설이에요. 기술 훌륭하고 좋은 기술이고 지배력이 있는 기술일수록 사회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역할을 그게 저희한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어느 정부 기관이나 뭐 이런 데 가서도 약간은 유 대표나 저를 보면은 좀 신뢰하는 첫인상부터가 그다음에 뭐 얘기를 해볼수록 저희가 장밋빛 전망만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부터도 굉장히 솔직하게 커뮤니케이션 했었고, 이것의 문제점과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 효과들, 뭐 부작용들 이런 것들까지 다 털어놓고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신뢰를 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그런 소셜 벤처라든지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익혀진 게 아닌가 싶고요. UI를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번 이제 UI 전문가가 자리를 못 잡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 인력들이 잘 수급이 안 된 측면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UI 전문가들이 왜 자리를 못 잡았냐면 UI 하나를 편리하게 만들고 늘릴 때마다 그에 따르는 보완적인 검토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가치가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UI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한 과정이 되니까 또 못 견디는 것이고, 약간 그런 좀 악순환이 있었던 것도 같고요. 그 전에 더 먼저 나왔던 게 이제 그 코인 플러그도 있었었고요. 코인어는 좀 나중에 생겼었고, 근데 뭐 저는 뭐 그때 뭐 경쟁을 우려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냥 오히려 이제 이 산업 자체가 자리 잡는 게 중요했었고, 그리고 그냥 다른 경쟁 업체들이 사고만 안 치길 바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코빗을 떠난 이후에도 이 블록체인 협회를 만든 게 한간에서는 뭐 제가 또 이제 기업에서 또 이렇게 나와서 뭐 또 이제 공공 영역에서 한 자리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오해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거죠. 그때 고민이 이어져 와서 누군가 여기서 사고를 치게 되면 이 새로운 산업이 한국에서는 그런 이제 레퓨테이션에 이제 흠집이 되는 뭔가 사건 하나가 터지면 이 싸잡아서 매도하는 경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위기의식이 여전히 저한테는 좀 남아있습니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위협이 있는데, 이 회사가 실력이, 그러니까 마음가짐, 마인드셋은 훌륭한데 실력이 나빠서 암호화폐를 뺏기게 되면 외부에 이제 해커들이 보통은 이제 고객인 척하고 와서 막 잘못된 방법으로 막 그 훨씬 많은 비트코인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뭐 서버가 털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최근에도 일본에서 들렸듯이 6천억 원어치가 도난당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많은 금액이고, 두 번째는
뭐 기술은 어떤지 모르는데 이 내부 구성원들의 마인드셋이 잘못돼서 그래서 가상화폐뿐만이 아니라 원화 자금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몇천억 원 규모일 수도 그렇죠. 있고 예체 등 네네 그런 것들을 횡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4년에 일어났던 마운트 곡스 사태를 보면 조사해 보니까 처음에 이제 해킹이라고 그랬는데 해킹 당했으면 이제 암호화폐만 없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 달러까지 같이 없어진 그거는 이제 내부 횡령이거든요. 이렇게 이중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 통제도 잘 돼야 되고 대외적인 보안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 스타디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부 스타디를 해서 이 코인이 과연 그러니까 이 ICO라는 것과 거래소 특히 이제 굉장히 그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거래소에 리스팅 올리는 거 상장시키는 거는 또 굉장히 큰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책임 있는 행위여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프로세스를 누구도 이제 정식화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신중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지금도 우려스러운데 지금도 해외 주요 몇 개 거래소나 이런 데서는 아예 공식적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상장 비용을. 그것이 뭐 몇백억 원대에 이르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등록 비용 같은 것들을 몇십억 원대, 심지어는 100억 원대까지도 받는 사례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금융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거는 블록체인이랑도 상관없는 굉장히 중앙 집중적이고 감독을 필요로 하는 중앙 집중적인데 내부자들의 거래라든지 그런 식으로 리스팅 시켜주는데 뭐 급행료를 받거나 등록비를 받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본질적으로 안 맞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금감원이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고 한 게 거래소만큼은 기존 금융기관의 큰 틀의 룰을 좀 따르는 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방법이 없습니다.